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빠르게 로켓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 역사에서 중요한 발전이며 한국은 방위 기술의 수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로켓 기술의 자체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LSAM과 같은 현대적인 로켓 시스템의 설계 및 성공적인 시험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L-SAM의 성공은 한국의 고도의 기술 및 기술 능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위 및 안보 능력에서도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로켓 및 방위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영토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적 평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새로운 로켓 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방위 요구뿐만 아니라 로켓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강화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안보에도 기여합니다. 이제 한국의 L-SAM 로켓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SAM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SAM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시태그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SAM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L-SAM의 직격 요격체 KVK-1 비이컬과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에 파괴하는 힛-2-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SAM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SAM은 최대 506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SAM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SAM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DIVERT 언드 애터투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돼 있는 대륙권 8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50km의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성층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SAM이 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에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SAM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K-1 비이컬은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SAM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SAM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국-2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L-SAM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SAM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SAM-2, M-SAM 블록-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SAM의 개량형인 L-SAME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이 엄청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SAM 개발은 요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SAM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SAM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SAM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SAM 천모해공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SAM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SAM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쫄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 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L-SAM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SAM 천국-2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SAM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EU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EU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 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 지난 29원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는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관리는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며 10대의 K2와 24대의 K9로 이루어진 첫 선적은 거래가 체결된 지 물과 몇 달 후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후 최소 5대의 전차와 12대의 추가 자주포가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44대의 새로운 레오파드 탱크를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다뤄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무기 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미래 고객을 위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른 배송만큼 매력적인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K2 전차 4차 양산 사원이 발표되었는데 20만 2428년까지 약 1조 9,400억 원을 들여서 150여 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가 생산 발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포린폴리시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 1000대를 계약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독일을 선택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폴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유럽 전체 레오파르트 탱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대의 K2 전차를 갖출 경우 다른 나라들이 상호 운용성 면에서 K2 전차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현재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고 독일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무기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차의 느린 인도 속도에 좌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국방분석가 을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차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가 충돌이 벌어지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더욱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5월 30일 지상군 기갑혁명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지상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폴란드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수장 야로스와프 고로프스키 준장의 발표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전차의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프스키 준장은 K2 전차에 대한 도입도 거론하며 이 같은 현대적인 전차의 도입을 다른 은하계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은하계로의 표현은 조금 과한 듯 했으나 이어지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현대로템의 미일성 부사장의 사업 설명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일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개발의 자회사이며 동시에 철강뿐만 아니라 문송수단 개입 및 집단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라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현대차그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치에서 구현될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선체매 전체 승무원이 있는 구조 레이아웃과 130대포가 장착된 원격 조종 포탑, 수소 연료 전지 사용,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및 확장된 상황 민식 기능을 갖춘 차량 장비 다중 역할 무인 항공기 포함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사대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희성 부사장이 설명한 차세대 전차의 계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K2전차의 차기 전차인 K3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이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에 대한 계획안을 괜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격적으로 K2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국과 K3전차 공동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K3전차 때문에 K2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고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 생산의 최강국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당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배제한 차세대 전차를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에 독일 라인메달은 130주포로 무장한 최신 주력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이름은 KF-51 팬서로 우리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K2 블랙 팬서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라인메달은 레오파르트 2를 대체할 신형 전차로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레오파르트의 최신 버전인 EH-10I에라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 버전보다 가볍게 기동성을 늘리고 레오파르트 2의 주포 120호에 비해 130활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라인메달이 개발한 스트라이크 실드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이나 성능 개량에서 보면 독일 라인메달이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K2 블랙 팬서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F-51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차세대 전차였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차기 전차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이 KF-51 개발하면서 슴득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레오파르트 2의 후속 전차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반발하며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얻은 신기술을 독일이 레오파르트에 넣어 EU를 독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끌어들여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때문에 지금 차기 전차의 계획이 느려지고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독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레오파르트 EA-88대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르트 2를 개량해서 팔아 당장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들이 EU를 독점하려 하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를 빠르게 완성해 속도면에서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에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과 감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여 적의 레이더에도 감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내의 목표는 K3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전차 강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 전차 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개발 목표로 선정한 것 같지만 지금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보며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산학연이 범국가적인 기술력을 총동원해 K2 전차의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거의 미국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차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다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차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결코 험언이 아니며 속도면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군시 매체에 로이터 통신의 최근 기사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웬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폴란드에서 라도메어 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2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돔에서 열립니다. 라돔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돔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불꽃쇼 고개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MiG-29 Su-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긴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돔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이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돔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여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류기능 A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를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돔 에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2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 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체코 공군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2 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2 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가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를 통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에 장갑차 생산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보병 전투 차량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1 209대 베르겐판 저삼 비펠 군안 장갑차를 포함한 전투 지원 차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이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H 유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H유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 능동방어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납기가 안 되다가 근래에 한 대가 인도된 것은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 전차가 아닌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7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 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품옵션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7 전차는 규모의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7은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7에 비해 로켓 추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 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7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H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중에 K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즈보다 더 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확률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의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전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이 K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K 전차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 이윽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체코의 한 네티즌은 체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01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한국의 대포 곡사포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ORG와 ESG의 훈련장에서 폴란드 육군 프로그램 에덤 거지바우스키 이베라이시아이다. 안녕하세요. 최신 한국 장비는 이미 훈련장에 있습니다. NATO의 동쪽 측면에 대한 방어책이죠. 제6공수여단의 조준선에 있는 토룬에서 발포 테스트 중입니다. 제16 기계화 사단이 폴란드 묵동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이 이미 가장 현대적인 한국산 K9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20 기계화여단이 신형 한국산 K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폴란드 최초의 훈련장으로 우리 육군 K 탱크의 최신 인수 직후 새로운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의 결속력, 사격 통제 시스템 사용 방법,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에 첫 번째 K 탱크를 보냈습니다. 이미 12월에 그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1기계화 여단의 제20 제1바르토시체 전함에 인도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6주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흡수해야 할 지식의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BARTOSGYCE의 K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오래된 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K 전차는 군인들이 인정하듯이 관역을 명중했죠. 1500마력의 고압 엔진으로 구동되는 탱크입니다.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어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주행할 때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상 검색 및 제거 시스템은 여기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추가 이점은 포신과 지휘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표적을 감지하면 다포신이 다른 위치에서 그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령관은 자신이 고정한 대상에 발포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탱크는 또한 우리가 물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닥을 따라 운전하면 4m가 넘는 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 강의 바닥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부 국경 너머의 전쟁으로 인해 군대 현대화 계획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폴란드는 일령대의 K 전차와 함께 한국의 FA-50 전투기 3개 편대와 K9 자주포 600대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르게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하며 실사격 장면을 홍보하듯 노출시켜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K 전차 7대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폴란드 매체 WPTCH는 중요한 수송선이 그디나에 도착했다며 그들은 한국에서 온 갑옷을 입은 짐승들입니다라고 대서득필했습니다. 정말 폴란드에서는 K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어 놓을 짐승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군이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에서 K 전차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 몰라왔는데 훈련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포탄은 120 전차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습의 광탄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신기해하며 이영만리 이국에서 보는 국산 탄약 K가 지평선 바라보면서 사격하는 거 저음 아니냐 한글이 쓰니까 어색하네 키읔키읔키읔 포탄에 토르 중사라고 써놓으로 알았네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면이어 폴란드군의 훈련 장면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우리보다 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국내에서도 육군 제천 171동사단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917명의 장병을 비롯해
K전자와 K21장갑자 등 80여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강습 및 부교 도하를 통해 하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 등 주한 외교관 20여 명 앞에서 K방산의 시범이 있었는데 당시 K2흑표 전차가 물을 품으며 사격하는 놀라운 화력을 선보였다면 이번 훈련은 강을 넘으면서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K전차와 K구자주포를 배치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만든 원산지 한국에서의 훈련 모습은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와 환경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등한시해오던 국방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전차군단이라 물리고 유럽에서 무기 생산에서는 단연 1위였던 독일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면서 2019년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독일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을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했기에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은 가까운 미래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군비를 줄여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며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자 독일은 급기야 지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 유출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와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방에 바로 배치한 폴란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 독일의 자리를 폴란드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전차, K구자주포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1을 처분해야 했고 이를 유럽의 국가들에게 중고로 싸게 넘기면서 특별한 검증 없이 나토 표준 전차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자와 영국 챌린저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했지만 레오파르트 2는 1980년대 나온 것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2010년에 A10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를 구입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뒤르키예 육군은 처음에 미 구형 패든 전차를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밀리자 자국군 최정예 전차인 레오파르트 2A사를 투입했습니다. 상대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으로 맞섰는데 몇 시간 만에 레오파르트 8대가 격파되고 2대는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레오파르트 2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찢긴 채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시꺼먼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픽업 트럭에서 쉽게 격파당한 레오파르트 2의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방어력이 약한지를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2A7도 개량을 했다지만 당시 저자막에 당한 자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포린폴리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데 계속 독일 전자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개발 계획에서 폴란드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K전차를 생산해 유럽 전자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K전차는 놀라운 기동성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가성비까지 지니고 있어 독일산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폴란드의 구상이 한국과 손을 잡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차의 표준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독일의 전차만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24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군 최고 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일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에서는 독일이 한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독일 매체 도이치빌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는 NATO 및 기타 국가의 부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군수품, 무기 시스템 및 부품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급망이 보장됩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150억 유로 16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0대의 K 주력 전투 탱크, 648대의 자주포 및 48대의 FA-50 전투기 판매가 포함됩니다. 폴란드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언젠가는 한국 장비로 맞서게 될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